자, 시장이 실패하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는데, 자, 실패란 거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의 공평성,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 이제 이게 실패거든요. 따라서 실패는 시장이든 정부든 본질은 똑같아요. 다만 그게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시장 실패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게 정부 실패가 되고,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효율과 형평성이 달성이 못 되거나 악화돼 버리면 그건 이제 정부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부 실패 문제를요,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울프입니다. 자, 울프. 시장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아닌 곳에서도 실패가 생길 수 있다. 이 울프는 아주 여우처럼 비시장의 실패라는 말을 이제 썼죠. 시장이 아닌 곳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 자, 이걸 후세학자들이 이걸 이제 정부 실패로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한 것이죠. 비시장의 실패는 보통 정부 실패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울프가 처음에 시장의 실패를, 정부 실패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이거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자, 하나는 수요 측면, 또 하나는 공급 측면인데요. 이 수요 측면은 주로 국민들,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게 주로 국민이니까요. 국민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정치인도 공약을 남발하고 행정 수요를 유발하지 직접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행정 수요가 팽창하면 이거는 수요 측면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퀴벌레만 나와도 119 전화해서 잡아달라. 심지어는 재작년인가요? 농민들이 고추를 말리는데 자기 집 앞에 말리니까 고추값이 금값이 돼서 도둑들이 그걸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서로 갖고 와서 경찰서 뒷마당 주차장에 고추를 말렸거든요. 거기 말리는 게 안전하니까. 차마 경찰들이 이거 말리지 마라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제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을 하는 그런 행정수의 팽창, 이게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치인들도 많은 걸 정부에 요구합니다. 자, 정치인들은요, 왜곡된 보상 심리를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왜곡된 보상 체계.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의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당선만을 목표로 많은 공약을 남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된다. 공약을 엄청 남발해요. 지난번에 우리 17대, 18대 총선 대선 때요. 그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남발했던 공약을 다 합쳐보니까요. 국토개발, 뉴타운 하겠다, 신도시 개발해 주겠다. 그 공약된 개발 면적을 합쳐보니까 우리 국토 면적의 1.2배가 되더래요. 국토 면적이 1.2배가. 그리고 또 허경영 씨인가요? 그런 분 있었죠. 지난번 대선 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결혼하는 젊은이들한테 1억씩 주겠다. 이런 공약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은 박근혜 후보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돼서 결혼은커녕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감옥에 갔다 와서 또 그분은 무슨 엔터테인먼트인가 이걸 차려서 노래 음반도 취입하고, 그리고 자기가 IQ가 430이래요. 그리고 외계인하고 교신을 하고 공중부양수를 하고. 자만 그래도 저는 그 허경영 씨 그분을 생각하면요 좀 우스워요.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나마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은 허경영 씨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고맙기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많은 공약을 남발한다. 이게 왜곡된 정치적 보상이에요. 당선만을 목표로 마구 남발하는.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그것도 충분한 검증과 타당성 검토, 단계적인 추진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당장 해내라. 당장 해내라는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할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인들은 할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을요 높게 평가하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해내라는 재선을 생각하고 당장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재선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한다. 타당성을 따져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당선되고 나면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자, 왜 정치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이런 식으로 해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요, 어떤 미래의 이익이나 손해의 현재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거든요. 그거는 할인율이 굉장히
할인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할인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 거기 보시면 수식이 하나 나오죠. 할인율을 계산하는. 자,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 이것을 그 당시 금액에다 곱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자, P는 present value, 현가입니다. 현재 가치. 그 다음에 A는 당시의 금액입니다. 뭐 10년 뒤에 10억이다 하면 10억. 그 다음에 I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 다음에 N은 할인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떤 사회에서요, 현재 2억이 10년 뒤에 10억의 가치를 가진다. 현재 2억이 10년 뒤에 10억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때, 이 현재 2억은 이자가 붙어서 10년 뒤에 미래 가치로 10억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자율이 0.05다. 연리 5%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라면 10년 뒤에 10억은 현재 가치로 얼마겠어요? 현재 가치로? 당연히 2억이겠죠. 2억. 따라서 현재 2억을 미래 10억으로 만들어주는 요 개념이 이자라는 개념이라면, 할인이라는 개념은요, 10년 뒤에 10억을 현재 가치로는 2억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게 바로 할인 개념이거든요. 이때 이자율과 할인율은 항상 일치가 되는데, 개념은 이자냐 할인이나 이 개념은 서로 반대 방향 개념이지만 이자율과 할인율은 항상 일치가 돼요. 이자율이 5%인 사회라면 할인율도 항상 5%가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개념은 반대 방향 개념이지만. 자, 그래서 이 할인율이 높으면은 현재 가치가 작아집니다. 자,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 이 괄호 속에 있는 요 개념을 할인 계수라고 하죠. 할인 계수. 할인 계수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 뭐 외워서 뭐 계산을 할 건 아니지만 이 할인 계수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분모의 할인율과 할인 기간이 있죠. 따라서 할인율이 이 상태에서 높아지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지면 분모값이 엄청 커지죠. 0.05에서 만약에 0.075가 됐다. 그러면 분모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할인 계수값은 작아지겠죠? 그럼 할인 계수값이 작아지면 이걸 당시에 뭐 10억이다. 그러니까 할인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면 N은 10이고 할인율이 5%다 하면 0.05가 될 것이고 당시 금액이 10억이다 하면 10억이 될 것이고 이걸 곱해버리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게 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대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할인율은 상당히 높죠. 일반인들의 할인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자, 그런데 1안은 현재 당장 2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다. 현재 2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다. 자, 2안은 10년 뒤에 10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5%일 때 할인율이 10년 뒤에 10억이 현재 2억이라면 정치인들은 할인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0.07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5%일 때 10년 뒤에 10억이 현재 가치로 2억이라면 0.075면은요, 10년 뒤에 10억이 한 1억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비하면 할인율이 상당히 낮아요. 0.0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일 때 10년 뒤에 10억이 현재 가치로 2억이라면 0.025%일 때는요, 10년 뒤에 10억이 한 3억의 가치를 가지겠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정치인들은 10년 뒤에 10억이 1억밖에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1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10년 뒤에 10억이 3억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2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할인율의 높낮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때 정치인들은 할인율이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과 손해의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년 뒤에 뭐 10억이라도 현재 뭐 1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니까요. 당장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인들은 할인율이 높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그리고 왜곡된 보상심리. 아까 사투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왜곡이라는 발음을 좀 잘 못하죠. 애곡이라고 하죠. 애곡. 또 외무하는 것도 애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전라도 출신 외교통상부 총무과장이 있었대요. 네,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부터 애교통상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애교가는 뭐 유럽에서 무슨 애교 역량이 뛰어나고 또 외무직이요,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근데 애무 10등급 누구는 뭐 어떻고 애무 1등급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 정치인들의
왜곡된 보상 심리, 그 다음에 높은 할인율,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요를 유발하는 측면이죠. 수요 측면. 자,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은 주로 관료들의 잘못된 마인드, 그 다음에 공공재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자, 이런 것들. 자, 이게 결합이 돼서 정부 실패가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울프는 정부 실패를 설명을 할 때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일반적으로 재정학자들이 정부 실패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실패 요인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실패 요인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로마 3번인데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리는데, 그 구체적인 요인에는 5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요, 비용과 수익의 절연입니다. 비용과 수익의 절연. 자, 그러니까 정부는 이용을 한 사람이 직접 비용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편익을, 이 베니핏, 이익을 본 만큼 비용 부담을 시키는 그런 체제가 못 돼요. 수익자 부담주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인 관료는 원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국민들도 자기가 돈을 직접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따라서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정부 낭비가 생겨서 정부는 실패하게 돼요. 자, 정부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용과 수익의 절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정의 내부성입니다. 행정의 내부성. 자, 이 말은 사적 목표와 공적 목표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적 목표는 관료 개인이 스스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공적 목표는 사회적인 목표, 국민이 원하는 외부적인 목표죠. 따라서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은 국민이 원하는 목표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자기 부서의 입장, 자기 부서 이익, 자기 개인의 권력, 이런 걸 추구하게 돼요. 당장 눈앞에 법이 어떻게 돼 있다. 난 법대로 해야 되겠다. 행정 편의주의. 따라서 실제 공무원들이 행정활동을 할 때는요, 자기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걸 사적 목표의 설정 또는 사적 목표와 공적 목표의 괴리 또는 행정의 내부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부가 실패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비효율입니다. X의 비효율. 자, 보통 우리가 이 자원 배분의 효율이라고 하면, 자, 이때 효율이라는 것은 보통 배분의 효율인데요. 경제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 개념은. 그런데 1960년대 말에 그 경제학자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전통적인 경제학자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효율 개념이 존재한다. 아무리 자원 배분이 잘 돼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뭐 의식구조가 잘못됐거나 기술을 잘못 쓰거나 관리 방식이 잘못됐거나 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자원 배분이 잘 못됐어도 불타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따라서 법률 제도나 자원 배분 이런 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효율이 존재하는데, 그걸 X의 효율이다. 그 반대가 이제 비효율이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X의 비효율은요, 자원 배분하고는 관계없이 자원 배분이 잘 됐어도 관료들의 의식구조나 최신 기술을 못 썼거나 관리가 잘못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거는 이제 경쟁의 압력에 우리 공공체제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비효율성, 이것을 흔히 X의 비효율이다.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비효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생이라는 얘기는요,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 효과다라는 뜻이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올해처럼 추웠습니다, 겨울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실내 온도를 공공기관은 18도 미만으로 다 낮춰라. 지식경제부가 장관이 담화문 발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8도면 춥잖아요, 실내가. 집에서 전부 개인 전기 방석을 갖고 왔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18도 이하로 낮춰라라고 했는데, 개인 방석을 갖고 와서 엉덩이에 다 깔고 이렇게 하니까요, 신문에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 추운 겨울에 엉덩이에 땀띠 나는 공무원 많다, 이런 제하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전기 방석을 떼니까 실내 온도는
찬데 엉덩이만 불이 난 거예요. 전기 방석 때문에. 이게 바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죠. 파생적 외부 효과는 민간의 반응, 민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을 나타내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이런 현상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인데 정부 실패인데요. 여기 네 번째까지의 요 실패 요인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입니다. 자,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뉘듯이 정부 실패도 이 네 가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것이 또 소득 분배를 왜곡시키거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자, 이거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죠. 자,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포획에 넘어가거나 지대축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유리하게 조세를 감해줬다. 근데 부자 감세를 해버렸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감세를 해버리고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약자들한테는 불리하게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시장에서도 정보 격차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불공평이 생길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을 했을 경우에도 이 권력과 특혜를 남용함으로써 생기는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자, 이거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그런 실패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 실패도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는 효율을 떨어뜨린 요인이고 이거는 이제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실패 요인이거든요. 자, 따라서 시장 실패에서도 원인별로 대응 방식이 달랐듯이 정부 실패 또한 이 원인별로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 실패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한다 그랬죠? 직접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유인책을 쓰거나 보조금, 아니면은 정부가 이제 규제하거나 세 가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원인이 나타나서 정부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걸 하지 말아야죠. 자, 직접 공급을 포기하는 게 그게 민영화입니다. 관료가 공급 안 하고 민간에게 넘기겠다. 자, 그다음에 보조금 이거 삭감하겠다. 그다음에 정부 규제 완화하겠다. 자, 이 세 가지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면 요 세 가지는 정부 실패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이죠. 민영화, 삭감,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자, 그랬을 때 이걸 원인별로 보면 비용과 편익이 이게 끊겼다, 연결이 안 된다.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돈을 받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 외교 국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자, 내부성이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80페이지인데요. 80페이지 로마 4번에 보시면 내부성 사적 목표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입장이나 자기 개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공급을 못하게 해야 돼요. 민영화를 시키면 돼요.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X의 비율이다. X의 비율. 자, X의 비율이라는 것은 관료가 직접 공급할 때도 방만한 행정을 하거나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받은 업체도 거기에 보조금에 안주하고 또 안일한 경영을 할 수가 있죠. 보조를 삭감해야 돼. 그다음에 규제를 했을 때도 규제로 보호받는 기업들이 역시 또 그런 반사적인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나 보조금 줄 때나 규제를 했을 때 다 이 비효율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전부 이 세 가지가 다 대응 방안이 될 수가 있죠. 자, 파생적 예비 효과다.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보조금 주거나 규제를 했는데 이런 규제 개입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규제를 포기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대응 방안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관료가 직접 공급할 때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료가 직접 공급을 할 때 직접 공급을 하지 말아야죠. 민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준다고 무슨 권력이 형성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했을 때 그 규제로 인하여 반사적인 권력을 누리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따라서 권력과 특혜로 인한 이 불공평의 문제는 민영화나 규제 완화. 그다음에 파생적 예비 효과는 보조 삭감이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X의 비율은 셋 다다.
그다음에 사적 목표 문제는 사적 목표는 그렇죠. 관료가 직접 공급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직접 공급하지 말고 민영화시킨다. 이거는 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자, 따라서 시장의 실패처럼 정부도 이 실패 원인별로 대응 방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을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근데 실패 본질이 같다 보니까 시험에서 실패 본질을 갖다 보니까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이걸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재 81페이지요. 상단에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 비교표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공공재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시장 실패예요.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 실패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그러나 앞에다가 파생적 이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정부 실패입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흔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민간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은 대책을 내놓는다.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언젠가 유럽 중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쥐를 한 마리씩 잡아오면 한 마리당 뭐 보종 얼마 주겠다 했더니 국민들이요 쥐를 사육하더라는 거예요.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사육해서 죽여갖고 갖다 주면 돈을 받으니까. 이런 게 이제 민간이 어떻게 나올지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기는. 그래서 파생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건 정부 실패고 이 말이 안 들어가면은 그거는 시장 실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독과점 문제도요. 독과점 문제도 물론 우리 정부도 독점적인 공급 체제이니까 정부가 실패할 수 있죠. 거기 보시면 그 6번에요.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경쟁이 무너지고 독점 체제가 되면 시장이 실패합니다. 근데 다만 민간 부분은 아까 우리 시장 실패에서 얘기했듯이 자연 독점, 원천적인 독점, 자연 독점,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요건 이제 일반 독점, 인위적인 담합에 독점. 자,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그거는 시장 실패라고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용과 수익도 문제가 되는데 물론 우리 정부도 비용과 수익의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거는 비용과 수익이 연결이 안 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고 시장에서는 생산량을 점점 늘릴수록 평균 비용은 줄면서 평균 수익이 늘어나는 과도한 규모의 경제, 즉 비용 체감 산업, 그 경우에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과 수익의 절연은 정부 실패고 평균 비용은 줄고 평균 수익은 는다. 이런 표현은 시장 실패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격차 문제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은 시장에서 훨씬 많이 생깁니다.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영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니까요. 자, 그래서 한 80%는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은 시장의 실패로 보셔야 되고, 물론 정부하고 국민의 관계도 주인 대리인 관계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리 손실 이론은요, 시장의 실패를 1차로 설명하고 나중에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데도 응용이 됐기 때문에 한 20%는 2차적으로는 정부 실패 요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은 80, 90% 1차적으로는 시장 실패다. 자,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불공평,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이 권력과 특혜라는 말이 없이 그냥 소득 분배 불공평하면 그거는 시장 실패예요. 그러나 권력과 특혜 남용에 따르는 또는 권력의 편제에 따르는 불공평, 이렇게 단서가 돼 있으면 그거는 정부 실패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X의 비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만 잘 되면 효율이 올라가지만 우리 정부는 자원 배분이 잘 돼도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X의 비율은 정부 실패 요인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